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혼 전 주변 기혼녀들이 입만 열면 시어머니 욕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나는 꼭 시어머니와 사이좋게 지내야지.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다들 결혼 전엔 나 같은 생각을 했겠구나. 솔직히 결혼 생활 로망 중에는 원만한 고부 갈등도 포함이 되잖아요. 세상 더없이 가까운 모녀지간처럼 쇼핑도 같이 다니고 목욕탕도 같이 다니고 친정엄마 못지않게 잘 지내면 좋겠지만 시어머니는 평생 내 편이 될 수 없는 사람이란 걸 결혼 후 저도 여실히 느꼈답니다. 유별났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죠. 저희 시어머니요. 결혼해도 계속 회사 다닐 거지? 하긴 요즘엔 누가 결혼했다고 집에 들어왔니? 여자도 남자들과 동등하게 능력 발휘하는 세상이니까 다닐 수 있을 때까지 잘 다녀라. 처음엔 세상 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몸종 노릇하는 세상이 아닌 여자 남자 동등함을 강조하는 거 보니 꽤나 트여있는 분인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유교 사상이 뼛속까지 가득 찬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서 밥을 먹는데요. 엄마, 요즘에도 음식할 때 많이 해. 되도록 조금씩만 해. 맨날 남아서 버리지 말고. 옛날엔 몰라도 요즘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다 돈이잖아. 안 그래도 조금씩 하려고 해. 근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네가 아니?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 애당초 딱 먹을 만큼만 만들거든. 음식물 쓰레기를 네가 버린다고? 그걸 왜 네가 버려? 누가 버리면 어때? 순간 시어머니가 식사를 멈추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하시길. 얘가 지금 뭐라는 거니? 네가 안 버리고 얘를 시켜?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버릴 때도 있고 이 사람이 버릴 때도 있고 그래요. 분리수거할 때 같이 갖고 나가니까요. 얘가 분리수거까지 한다고? 그걸 왜 내 아들을 시키니? 정해진 당번 같은 건 없어요. 그때그때 할 일 없는 사람이 해요. 이건 말이 안 돼. 아무리 남자도 살림하는 세상이라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쓰레기를 남자가 버리게. 나는 내 아들들한테 그런 거 시킨 적 한 번도 없다. 엄마는 살림만 했잖아. 이 사람은 회사도 나가고. 시끄러. 아무리 남녀가 공평하다지만 적당한 선에서 공평해야지. 네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들고 나가 버리면 될 걸 굳이 남편을 시켜? 앞으로 절대 그런 거 시키지 마라. 그건 도리가 아니다. 그래요. 여기까지는 100번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한 번은 시댁 결혼식이 있어서 시어머니를 저희 차에 모시고 다녀오는 길이었는데요. 남편이 운전을 하고 어머니는 뒷좌석에 타시고 저는 조수석에 앉았는데 너무 졸려서 제가 깜빡 졸았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네 남편 힘들게 운전하는데 잠이 와? 이번 주 내내 잠이 모자라서 좀 졸았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아주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남편이 네 모습이야? 나는 졸여서 잘 테니 알아서 잘 모셔라 이거니? 엄마, 이 사람 운전할 때도 나 옆에서 맨날 자.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 별것도 아니라니. 니네 둘이 같아? 뭐가 달라. 같이 일하고 같이 살림하고 그게 뭐 어때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이 운전하면 옆에 꿋꿋이 앉아있는 게 여자 도리야. 이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논리적으로 따져봤자 말이 안 통할 것 같아 제가 직접 운전하겠다고 했죠. 자기야, 자기는 좀 쉬어. 이제부터는 내가 운전할게.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마저도 싫으셨는지 됐다. 나는 며느리가 운전하는 차 타고 싶지 않다. 엄마,
이 사람 나보다 운전 잘해. 싫대도 마누라 운전시키고 옆에 앉은 남자들 보면 괜히 후져 보여. 힘들더라도 네가 운전해. 그때 생각했죠. 이분과는 절대 가까워질 수 없겠구나. 알아서 적당한 선을 지켜야겠구나. 아무리 다른 말을 해도 말대답으로 들릴 테니 되도록 내가 알아서 피하고 최대한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자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냥 져주고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 생겨버렸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는 다음 달 둘째 주 토요일에 시간 비워둬라. 잠실 이모부 칠순잔치니까 우리 식구들 다 같이 가야 돼. 하지만 전 갈 수 없었어요. 마침 그날이 친정아빠 기일이었거든요. 어머니, 어쩌죠? 그날 저희 아버지 제삿날이라 친정에 가봐야 하는데요. 제가 시댁 행사에 빠지고 싶어 장꾀를 낸 것도 아니고 친구랑 놀러 가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당연히 친정에 가봐라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지? 올해가 5주기예요. 5주기면 안 가도 되지 뭐. 그동안 제삿날 꼬박꼬박 챙겼을 거 아니냐. 그 정도면 네 아버지도 이해하실 테니까 친정에 못 간다고 하고 이번엔 빠져라.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정아빠 기일을 무시하고 잔치에 가자니요. 그때는 저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전 아버지 제사에 갈게요. 그 사람하고만 가시면 안 될까요? 안 돼. 다른 집 식구들은 다 오는데 우리 집만 모자르게 갈 순 없다. 그러면 내 체면이 뭐가 되니? 며느리 둘인 것 뻔히 하는데 어떻게 한 명만 얼굴을 비춰? 제가 다른 일도 아니고 아빠 기일이라 못 가는 건데 그 정도는 이모님 댁 어른들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나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말이 되니? 잔말 말고 그날 무조건 와. 알겠지? 제 상식이 잘못된 것인지 몰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여간 엄마는 진짜 신경 쓰지 말고 자기는 장모님 댁에 가. 이모네 잔치는 나 혼자 갈게. 그리고 가서 나도 늦게라도 제사에 갈 거니까 아무 걱정 마. 사실 엄마가 옛날부터 로망이 있었거든. 집안 행사마다 며느리 사위 대동하고 오는 사람들 보면서 되게 부러워했어. 그리고 형수님이 또 싹싹한 편은 아니잖아. 남들 앞에서 시어머니 이웃에 부리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아마 더 그러시는 걸 거야. 아무튼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은 괜찮다고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제 아빠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당일에 친정으로 갔는데요. 남편은 제사에 맞춰오지 못했지만 늦게나마 저를 데리러 왔더군요. 어머니 나 안 왔다고 화내지 않으셨어? 내가 알아서 얘기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이 잘 얘기했을 거는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도 매우 예상됐죠. 역시나 다음날 아침부터 전화가 와서는 너는 내 얘기를 안 듣는구나. 내가 분명 얘기했을 텐데 네 아버지 제사 빠지고 오라고. 제 입장에서는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아버지가 너 왔다고 좋아하시든?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도 질 순 없었습니다. 솔직히 산 사람이 중요한 거지 이미 떠난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어머니, 그건 아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아버지예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내가 네 아빠라면 내 제사보다 시댁 행사에 가는 딸이 더 예뻤을 거다. 시집가서 시댁에 잘하는 것만큼 예쁜 딸이 어딨어? 죽은 사람 밥상 차리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분명 저를 비롯해 저희 집 그리고 저희 아빠를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죽은 사람 밥상 차리는 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그러는 어머니는 제사상 안 차리세요? 명절에 차례상 안 차리시냐고요. 지난번 할머니 제삿날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제사상에 올릴 거니까 정성 들여 음식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얼굴도 한번 못 뵌 분인데 제가 왜 정성을 들여야 돼요? 너 지금 나 가르치니? 네, 가르치는 거예요. 어머니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모부님 저희 결혼하던 날 안 오셨다면서요. 저는 얼굴 한번 못 뵌 분인데 제가 왜 아빠 제사를 안 가고 거길 가야 하는데요? 결혼식 날 얼굴 못 봤으니까 이제라도 가서 인사드리라는 거였지. 이모부님한테 얼굴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라면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가서 인사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아버지 제삿날은 못 간다고요. 너는 시댁이 만만하고 우습구나. 전혀 만만하지 않고 전혀 우습지 않은데요. 어머니가 저희 집 저희 아빠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한마디도 안 지네, 한마디도. 알았다. 우리 앞으로 되도록 얼굴 보지 말자. 네, 그게 편하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끊어. 실제로 한동안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연을 끊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딱히 얼굴 마주칠 일도 없었고 사소한 용건은 남편이 알아서 해결을 했습니다. 자기야, 어머니가 뭐라고 안 해? 내가 어머니한테 대들었다고? 왜 안 해? 아주 난리도 아니었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밤 그 일은 엄마가 오버한 게 맞아. 누구보다도 엄마에 대해 잘 아는 게 나잖아. 엄마가 자기한테 뭐라고 했을지, 또 나한테 자기 욕하면서 얼만큼 뻥이 섞였는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일단은 그냥 있어. 우리 엄마 저러다가 조금 있으면 먼저 연락할걸.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하시더군요.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순간 받을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풀어야 할 관계였기에 좋은 마음으로 받았는데요. 어머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냈냐고? 넌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별로 안 궁금하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궁금했으면 네가 먼저 연락했겠지. 사실 그 사람 통해서 얘기 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게이트볼 배우신다면서요? 걔가 그 얘기만 하디? 내가 니네 이혼하라고 했다는 말은 안 해? 이혼 얘기를 꺼내면서도 매우 차분하고 느긋한 목소리였습니다. 분명 시어머니는 이혼해라 말하고도 남을 뿐인데 아마도 남편이 제게 그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나긋나긋하게 받아쳤습니다. 어머,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했는데요. 저랑 이혼하기가 싫었나 보네요. 하하하, 그랬구나. 걔가 원래 내 말을 잘 듣던 앤데 장가 가고 머리 컸다고 이제 엄마 말 안 듣네. 나는 니네가 진짜 이혼했으면 좋겠거든.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어머니도 이제 저희 걱정 그만하시고 어머니 인생 사세요. 저는 그 사람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래, 너랑 나중에 누구 바람이 이루어지나 보자. 이래라, 끊어마. 어머니는 진짜 저희가 이혼하길 바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그날 오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시댁이 아무리 미워도 남편 하나만 든든하게 내 편 들어주면 성공한 결혼 생활이라던데 저에겐 남편 이외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형님이었어요. 형님은 저보다 7년 먼저 결혼했기에 그 사이 시어머니를 겪을 만큼 겪은 상태였죠. 그래서 저에게 더없이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딸 없이 아들만 둔 모든 엄마가 그러진 않을 거야. 그런데 어머니의 아들 부심은 내가 여태 본 사람들 중 최고야. 더 웃긴 건 그 아들 부심을 며느리한테만 부린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 앞에선 전혀 안 해. 엄청 겸손하거든. 딸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평범한 수준을 넘어선다니까. 나도 처음 시집 왔을 때 깜짝 놀란 게 한두 번이 아니야. 형님은 제게 시어머니에 대한 매뉴얼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전형적으로 강약 약간이야. 센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사람 앞에선 한없이 센 척하고 그러다 보니 며느리는 약자 중에 약자지. 그러니까 생각 없이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하는 거야. 그런데 며느리랑 기싸움 해봤자 자기한테 좋은 거 없다는 것도 잘 알거든. 그래서 늘 먼저 연락을 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물론 사과를 한다거나 반송을 하진 않아. 또 할 소리 못할 소리 맘대로 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이야. 나도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말려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주 단순하더라고. 앞에서는 그냥 나 주건네 하면 되고 아니다 싶은 건 안 하면 그만이야. 동서, 지난번에 이모부님 칠순잔치 안 온 거? 그거 아주 잘한 거야. 아군도 이런 아군이 없었습니다. 형님은 대놓고 시어머니 앞에서 저를 두둔하거나 감싸는 말을 하진 않았어요. 어머니가 제게 짜증을 내거나 혼내실 때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오히려 그게 편했습니다. 뒤로는 저를 엄청 챙기셨거든요. 동서 임신 소식 듣고 나한테 바로 전화하셨더라. 여태 나 아기 안 낳은 거 빌미로 큰 소리 뻥뻥 치셨는데 앞으로는 더 하실 거야. 네, 형님네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병원 검사상으로는 둘 다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아이가 안 생기는 경우였죠. 시험관 시술도 여러 번 했지만 매번 실패였기에 그냥 운명이려니 하고 사신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동서 나한테 괜히 미안해하지 마. 어찌됐든 아이가 태어나는 건 좋은 일이잖아. 그나마 동서네라도 애가 생겨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진심으로 축하해. 그래도 임신을 했으니 시어머니의 히스테리가 조금은 나아지겠지 기대했어요. 하지만 쓸데없는 기대였습니다. 변한 게 없더라고요. 너 애 가졌다고 오밤중에 남편 붙잡고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하지 마라. 그거 다 요난이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네가 배달해서 먹어. 앞으로 애 태어나면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부담스러운 애한테 쓸데없이 징징대지 마. 나 그 꼴 못 봐. 엄마, 와이프 임신했을 때 먹고 싶다는 거 사주는 것도 나름 행복이야. 나중에 애기한테 자랑할 수 있는 행복한 추억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 열심히 바로 골아떨어져서 귀찮게 하지도 않아. 너는 엄마 앞에서 꼭 그렇게 리렉탄을 들어야 속이 시원하냐? 엄마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 예, 너는 대체 내 아들한테 뭘 어떻게 했길래 늘 네 편만 드냐? 얘 이럴 때마다 내가 아주 불쾌해 죽겠어. 그리고 너 다음 주 제사 때 일찍 와. 지난번에 네 아버지 제사 다 챙겨 먹었으니까 이번 시댁 제사 때는 제대로 해야 된다. 너도 양심이란 게 있으면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가겠지. 죽은 사람 밥 챙기는 게 대단하냐면서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임신 기간 중에는 되도록 짜증내지 말자 다짐했기에 꼭 참았습니다. 그래, 하루 빡세게 고생하지 뭐. 라고 이를 악물었는데요. 그때도 역시 형님이 저를 구해주시더군요. 제삿날이라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할 생각에 아침부터 정신없이 일에 집중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다시 일을 하려고 했는데 형님한테 톡이 오더라고요. 동서, 밥 먹었어? 네, 방금요. 저 이따가 5시까지는 가려고요. 최대한 서두를게요. 서두르지 마. 애기 놀랄라. 이미 얼추 내가 다 해놨으니까 이따 와서 하는 신용만 해. 나 혼자 했다고 하면 어머니가 동서한테 또 한 소리 할 거야. 그러니까 대충 하는 척만 해. 형님, 죄송해요. 죄송은 뭐가 죄송이야.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 시간 많은 사람이 하면 되지. 그럼 이따 봐. 제가 언니가 없어서일까요? 형님이 마치
제 언니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제사를 다 치르고 식사를 하며 TV를 보는데 마침 영양제 광고가 나오더군요. 그때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돈 버는 며느리 덕 좀 보자. 나 저거 하나만 사줘라. 사실 그거 엄청 비싼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형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셨어요. 저거 효과 없다던데요? 네가 어떻게 알아? 제 친구 엄마가 저거 드시고 부작용 생겨서 엄청 고생하셨대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TV 광고한다고 함부로 먹을 거 못 된다고 해서 그 후론 절대 저런 거 안 사드신다고 하던데. 혹시 모르죠. 어머니한테는 잘 맞을지. 일단 한번 드셔보시던가요. 동서가 주문할래? 아니다. 됐다. 관둬라. 나중에 형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그 말 사실이냐고요. 뭐? 아, 내 친구 엄마 부작용 때문에 병원 갔다는 거? 그거 그냥 지어낸 얘기야.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버릇들까봐 초장에 싹을 자른 거지. 동서도 나중에 어머니가 또 뭐 사달라고 하면 알아서 애드립 쳐. 아니면 서방님한테 사주라고 하든가. 세상 든든했어요. 시어머니 복은 없어도 동서 복은 있다고 생각하니 그 후론 딱히 겁낼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형님께 많은 의지를 했나 봐요. 출산이 임박해 진통 오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보다 형님께 먼저 얘기했으니까요. 형님은 제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고생했지? 너무너무 수고했어. 동서 정말 대단하다. 훌륭해. 감사해요, 형님. 애기 보고 왔는데 정말 예쁘더라. 막 눈물이 났어. 처음으로 나한테 엄마라고 해줄 아이잖아. 큰엄마도 엄마인 거 맞지? 고마워, 동서. 내가 동서 덕에 엄마 소리 듣게 됐네. 충분히 샘낼 만도 했고 질투할 만도 했는데 형님은 연신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둘이 손을 잡고 한참 울었어요.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나요? 제 아들이 100일쯤 되던 날 장을 보고 오던 형님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죽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할 만큼 매우 크게 다치셨죠. 바로 전날까지도 저희 집에 와서 한참 동안 아이를 보고 가셨습니다. 형님은 시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저희 친정엄마보다도 더 제 아이를 예뻐해 주셨어요. 아이도 그 마음을 아는지 제품에 안겨서 칭얼대다가도 형님이 안아주고 예뻐해주면 새근새근 잠에 들었죠. 엄마가 된다는 건 정말 경이로운 일이구나. 내 애가 아닌데도 안고 있으면 이렇게나 행복한데 내가 직접 낳은 아이는 오죽할까. 형님은 진심으로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날도 집에 가면서 한마디 하시기를 언제든지 애기 잠 못 들고 칭얼대면 나 불러. 내가 바로 와서 재워줄게. 그랬던 형님이 바로 다음날 사고를 당했다니 믿겨지질 않더라고요. 연락받고 곧바로 병원으로 다녀갔는데 중환자실에 있다며 면회는 안 된다더군요. 미칠 것 같더라고요. 혹시라도 우리 애기 안겨드리면 깨어나지 않을까. 형님 어서 일어나세요. 우리 애기 좀 재워주세요 라고 말하면 벌떡 일어날 것만 같았죠. 형님은 그렇게 며칠간 중환자실에 있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긴 했지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척추를 크게 다쳐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평생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는 몸이 돼버린 거예요. 정신을 차린 형님이 저를 보고 했던 첫마디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서, 여기 있으면 어떡해. 애기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몇 해 전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그렇게 많이 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생전 눈물 한 번 안 보이던 남편도 저 우는 거 보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우리 형수님 이제 어떡하냐. 내가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속상해. 당연히 아주버님도 제정신이 아니었죠. 며칠간 넋을 놓고 밥도 잘 못 드셨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대학 때부터 CC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공부를 잘해서 아주버님은 공기업에 입사하셨고 형님은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임신에 집중하겠다며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두셨대요. 그 후로는 줄곧 집안일만 했고 마치 죄인처럼 시댁에 일이 생기면 무조건 형님 몫이 돼버렸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하반신 마비라니 형님이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물론 시어머니도 많이 우셨습니다. 하지만 우는 이유는 형님이 딱해서가 아니었죠.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아이 내가 그랬잖아. 뭐가 아쉬워서 쟤랑 결혼하냐고.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만나보고 결혼하든가. 아니면 제대로 선봐서 결혼해도 되는데 그놈의 정이 뭐라고 대학 때 사귀던 애랑 결혼까지 해. 어릴 때 연애는 그냥 연애일 뿐인데 길을 쓰고 쟤랑 결혼해서 결국 이 꼴을 봐. 이제는 어떡할 거야. 네가 어디가 못나서 병신된 마누라를 모시고 살아야 돼.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대로 들은 게 맞더라고요. 걔가 애당초 네 인생 조지려고 태어난 애인가 보다. 기껏 결혼시켜놨더니 애도 하나 못 낳고 하다 이젠 내 아들 수발까지 들게 해? 전생이 무슨 악연이길래 네 앞길을 이렇게 막냐. 온갖 독한 말을 쏟아내는 어머니를 제가 하도 어이없게 쳐다보자 남편이 제 팔을 끌어 자리를 피하게 하더라고요. 엄마 지금 제정신 아니야. 저런 얘기 듣지 마. 그 후로 전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형님을 만나러 갔어요. 다리는 이렇게 됐지만 팔이나마 멀쩡한 게 어디야. 팔까지 망가졌으면 애기도 못 안아줬을 텐데 정말 다행이야. 형님은 정말 천사였습니다. 몸이 그렇게 되면 모든 게 싫고 세상이 미워질 텐데 저와 제 아이에겐 언제나 웃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형님, 너무 죄송해요. 그냥 다 죄송해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해. 그냥 내 운명이 이런 건데 뭐. 제가 뭐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부르세요. 그런 거 없어. 태어난 이후로 그 사람이 이것저것 잘 챙겨주고 있어. 내가 자식 복은 없어도 남편 복은 있나 봐. 실제로 아주버님은 형님을 극진히 챙겼습니다. 낮에는 간병인이 집에 와 있었고 퇴근 후엔 아주버님이 정성껏 챙겨주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두 사람은 평생 인연이 맞는가 보다 싶기도 했습니다. 형한테 여자라고는 형수님이 전부거든. 대학 2학년 때부터인가 사귀어서 단 한 번도 다른 여자 만난 적 없어. 형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젠 형이 형수님을 돌봐야 되는 처지가 됐어. 그동안 형수님이 한 게 있으니까 형 저러는 거 이해도 돼. 저도 남편도 형님 내외를 위해 최대한 도우려고 했습니다. 시댁보다 형님네 집에 더 많이 갔으니까요. 하지만 김병에 효자 없듯이 김병에 좋은 남편도 없나 봅니다. 그렇게 근 2년을 보내고 나니 아주버님도 많이 지치셨는지 싸우는 일이 많아졌다네요. 그 사람 힘들만도 하지. 그걸 알면 나도 참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가끔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짜증날 때가 많아. 재활운동을 계속해도 나아지질 않으니까. 나도 지치는데 저 사람이라고 안 힘들겠어? 그러던 어느 날 마침 설 명절이어서 시댁에 다 같이 모이게 됐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시댁에 들어서는 형님을 보고 어머니는 긴 한숨부터 쉬셨죠. 그 몸뚱이로 떡국 챙겨 먹겠다고 온 거냐? 새해엔 제발 내 아들 좀 편하게 해줘라. 아픈 며느리한테 그게 할 소린가 싶었는데 정작 형님은 못 들은 척 하더군요. 그러다 차례 지내고 다 같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아주버님이 형님에게 음식을 덜어주는 걸 보고는 어머님이 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좋냐? 네가 네 신랑 음식을 챙겨도 모자랄 판에 신랑이 덜어주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 너는 네 신랑 얼굴 보면 미안하지도 않니? 너 입에 들어갈 거 챙기느라 청작지는 굶어서 얼굴 상한 것 좀 봐라. 듣고 있자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 표정 굳어지는 걸 캐치한 남편이 먼저 나서서 어머니께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오늘 명절이잖아. 모처럼 다 같이 모였는데 왜 그딴 소리를 해? 내가 오죽 답답하면 이러겠어. 너도 눈이 있으면 봐라. 네 형꼴이 저게 정상이냐? 마누라한테 대접받고 살라고 창가 보내놨는데 마누라 시중이나 들고 있으니 내가 복장이 안 터져? 복창이 터져도 좀 참아요. 형수님이 일부러 그런 거야? 형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사고 난 거냐고. 제 말 적당히 좀 해. 너도 자식 낳았으니 알 거 아니야. 사정이야 어떻든 내 새끼가 마누라한테 밥도 못 얻어먹고 사는데 부모가 그 꼴을 어떻게 봐. 자식 새끼라도 낳아준 마누라면 모를까. 형님은 이미 고개 숙인 채 울고 계셨고 아주버님도 진즉에 자리를 떠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내버렸어요. 어머니, 속상하신 거는 알겠는데요. 이 상황이 누구보다 속상한 건 형님이에요. 아기 안 생기는 것도 사고당한 것도 모두 형님 잘못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럼 애기 안 생기는 게 내 아들 잘못이라는 거냐? 아니요. 아주버님 잘못도 아니죠.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게을러 빠진 삼신할머니 탓이겠죠. 어쨌거나 형님 잘못이 아니란 얘기예요. 얘가 왜 잘못이 없어? 자식 복 없이 박복한 것도 잘못이라면 잘못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고도 당하는 거고. 자식 복 없이 박복한 거는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머 얘 봐라. 네가 아들 낳았다고 아주 기고만장이구나. 어디 감히 시애미 앞에서 지 동서 편을 들어. 정초부터 아주 잘하는 짓이다. 차례상 앞에서 시애미한테 대들기나 하고. 이럴 거면 앞으로 여기 오지 마.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 당장. 어머니가 가라고 하길래 그 길로 나와버렸습니다. 아기는 남편에게 맡기고 저는 형님만 모시고 나왔어요. 왜 그랬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랬잖아. 그냥 흘릴 말이 있고 짚고 넘어가야 될 말이 있잖아요. 도대체 나이를 어디로 드셨는지 저게 며느리 앞에서 할 소리냐고요. 동서, 굳이 내 편 들지 마. 그러다 동서만 미운털 박혀. 이미 진즉부터 미운털 박혔는데요 뭐. 제가 언제는 예쁜 며느리였나요? 하지만 진짜 기야 말 일은 다음날 벌어졌습니다. 낮에 시댁에서의 일 때문에 많이 놀랐는지 그날 밤 형님이 많이 아프셔서 응급실에 실려갔고 며칠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는데요. 연락받고 병원으로 달려가니 저보다 어머님이 먼저 와 계시더군요. 아주 바람처럼 달려왔구나. 하긴 너한테는 시애미보다 동서가 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대들까 하다가 형님이 흘려들으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 참았는데요. 전날 형님을 향해 쏟아낸 말이 모자랐는지 어머니는 또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는 형님에게 바닥까지 내보이며 말씀하시더군요. 너나 네 신랑이나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잖니. 이쯤에서 내 아들 놔줘라. 너도 사람이면 알아서 물러날 줄도 알아야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둘 중 한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혼해라. 나는 더 이상 내 아들 고생하는 꼴 못 본다. 형님은 말없이 울기만 하셨습니다. 이혼 못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치사하고 더러워서 당장 이혼하겠다고 큰 소리 칠 수도 없고 형님 심정이 오죽할까 생각하니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세요? 너 네 아들이 나중에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봐.
너도 마찬가지일 거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형님 지금 아파서 누워 계신데. 내가 지금 남의 자식 사정 봐주게 생겼니? 내 아들이 하루하루 피 말라가는데 누구 사정을 봐줘? 큰애 너 이혼하기 싫어? 말해봐봐. 이혼 못하겠어? 하지만 형님은 아무런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정 이혼하기 싫으면 일어나봐라. 지금 나 보는 앞에서 당장 일어나 걸으면 이혼 안 시킬게. 못된 시어머니에서 악마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까? 아무리 내 자식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래서 이혼시키고 싶다고 해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시어머니에게 오만 정남이가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차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병실 문 앞에 아주버님이 서 있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우리가 안에서 했던 얘기들을 그저 듣고만 있었다는 걸. 그 뜨겁던 사랑도 길고 긴 간병 생활에 차갑게 식어버린 것이었죠. 얼마 후 형님과 아주버님은 깨끗하게 합의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주버님 입장에서는 좋은 남편 대신 효자가 되기로 선택한 거예요. 이게 맞는 길일지도 몰라. 나도 그 사람도 새 인생 살아야지. 그래야 내 맘도 편할 거야. 이혼은 했지만 그 후 형님은 저에게 언니가 되었어요. 우리 아들 커가는 모습도 보여드렸고 아이가 말을 시작한 이후엔 이모라고 부르게 했죠. 마음 같아선 시댁에 발도 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특별한 날 이외엔 어머니와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제삿날과 명절엔 어쩔 수 없이 며느리 노릇을 해야 했는데요. 잠실 이모 다니는 교회에 괜찮은 여자가 있다는데 한번 만나봐. 40 다 되도록 공부만 하느라 연애 한번 못 해봤단다. 닭살에 박사. 됐어요. 그냥 혼자 살래. 혼자 살긴 왜 혼자 살아? 서둘러 다른 짝 만나서 애도 낳아야지. 애는 무슨 애야. 싫어. 선보기 싫으면 결혼정보 회사 같은데 등록이라도 하든가. 어머니는 어떻게든 아주버님을 재혼시키려고 애썼지만 아주버님도 완고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 얼굴은 형님을 간병할 때보다 훨씬 더 수척해져 갔죠. 아주버님,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술, 담배도 안 하시는 분인데 얼굴빛이 너무 어둡네요. 별거 아니다. 다시 멀쩡한 여자 만나서 살면 금방 좋아질 거다. 아무리 그래도 병신 마누라 시중 드는 것보다는 낫지. 시중 들 때 들더라도 형수님이랑 같이 살 때는 저 정도는 아니었어. 그래도 형수님이 옷 입는 거는 챙겨줬을 텐데. 아, 형 꼴 저게 뭐냐. 이발도 안 하고 면도도 안 하고. 요즘 돌싱들 저 정도는 아니거든. 진짜 못 봐주겠다 못 봐주겠어. 누가 저런 남자한테 시집을 오냐? 시끄러. 명색이 공기업 다니는 앤데 시집 오겠다는 여자 하나 없을라고. 네 섹시보다 훨씬 괜찮은 애랑 재혼할 거니까 너 남 말 말어. 이쯤 되니 남편도 자기 엄마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수준이 됐습니다. 당신 형수님이랑 연락해? 응, 거의 매일. 잘 계셔? 당연히 잘 계시지. 그저께도 형님 집에 다녀왔어. 못한 공부 마저 한다고 대학원 알아본대. 참 대단하시다. 어쩌면 오히려 이혼하고 불쌍해진 건 형일지도 몰라. 형수님이 워낙 멘탈이 강하잖아. 그리고 보면 형도 참 한심해. 엄마가 이혼하랬다고 낼름 도장을 찍어. 형수 없으면 지가 더 아쉬우면서. 봐라 이제 형 절대 재혼 못한다. 남편은 저보다 더 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며느리 도리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그마저도 못하게 했어요. 다음 명절 연휴에는 우리도 여행 가자. 여행을 어떻게 가? 명절 음식은 누가 하라고? 하지마. 그런 거 해서 뭐해.
철철이 조상님 밥 챙긴다고 좋은 일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안 좋아졌잖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디로 여행 가지 생각이나 해. 실제로 남편은 어머니에게 매우 모질게 대했습니다. 엄마, 왜요? 뭘?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그냥 사람 불러. 아니면 형한테 시키든가. 나 바쁘니까 끊어요. 왜 화를 내고 그래? 어머니가 뭘 하시는데? 안방 화장실 샤워기 고장났다고 와서 고쳐달래.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잖아. 됐어. 형은 그런 거 못해? 형대로 알아서 하라고 해. 그렇게 저희는 1년이 다 되도록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형님과는 아주 가깝게 지냈어요. 그리고 형님은 몸은 여전했지만 매우 바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나 지난번에 일한 거 오늘 입금됐어. 맘 같아서는 비싸고 좋은 음식 사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대신 선물 사줄게.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언니가 일해서 번 돈인데 언니 써요. 그리고 나 일거리 또 받았다? 지난번에 한 거 마음에 든다고 몇 개 더 해달래. 다 동서덕이야. 고마워. 정말이요? 다행이다. 그 업체 이 바닥에서 진짜 까탈스럽기로 유명하거든요. 대신에 워낙 탄탄한 회사라 일거리가 많아요. 좋은 관계 유지하면 꾸준히 일 줄 거예요. 고마워 진짜. 오랜만에 이러고 돈 버니까 진짜 행복하다. 형님이 대학 때 독어를 전공했길래 아는 사람 통해 번역 일을 부탁했는데 다행히도 양쪽 모두 만족해하는 것 같아 정말 기뻤습니다. 사실 소설이나 전문서적이면 못했을 거야. 그런데 아동용이라 할만하더라고. 공부해서 손 놓은 지 너무 오래돼서 이것저것 찾아보느라 고생은 했는데 한편으론 너무너무 재밌는 거 있지? 아, 근데 어머니는 잘 계셔? 모르겠어요. 애 아빠가 시댁 가지 말자고 해서 발 끊은 지 좀 됐어요. 어머니 참 외롭겠다. 자업자득이죠 뭐. 미혼정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봐. 가끔 어머니 생각이 나. 이것저것 걱정도 되고. 어머니 걱정은 하지도 마세요. 요즘에도 아주버님 선자리 알아보러 다니느라 정신 없을 거예요. 형님은 어머니의 근황을 종종 묻긴 했지만 아주버님 근황은 묻지 않았습니다. 가장 궁금할 텐데 어쩌면 애써 모른 척하고 싶었겠죠. 형님은 번역 일을 하면서도 대학원 공부까지 잘 마쳐 석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학위를 받던 날 저와 남편 그리고 아이까지 모두 형님을 찾아가 진심으로 축하해줬죠. 아이가 조금 크면서 어린이집에 다니게 됐고 저도 남편도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시댁과는 거의 단절된 관계를 유지했지만 남편이 가끔 아주버님과 연락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시댁인데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인데 너무 신경 안 쓰고 사는 게 내심 마음에 걸려 남편에게 어머니 근황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엄마 별일 없이 잘 있어. 나랑 가끔씩 아주 가끔씩 전화 통화는 해. 아주버님은 어떻게 지내시는데? 살던 집 세주고 엄마네로 들어갔대. 알잖아. 엄마가 형 끼니에 집착하는 거. 본인이 직접 밥 챙겨 먹이고 싶다 이거지. 그래, 어쩌면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형수님이랑 이혼하면 바로 새 여자 나타날 줄 알았겠지. 근데 그게 마음대로 돼. 직장 하나 번듯한 것 빼고는 뭐 하나 잘난 게 있어야지. 인물이 좋기를 해, 성격이 좋기를 해. 어려서는 엄마가 다 챙겨줬고 결혼 후엔 형수가 다 챙겨줘서 지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는 사람인데 요즘 누가 그런 남자 수발 들겠다고 시집 오냐? 형수님, 우리 형이랑 이혼한 거 100번 잘한 거야. 오히려 형수님은 이혼하고 더 잘 됐잖아. 남편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님은 몸 하나 불편한 거 빼고는 더없이 만족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남편이 부쩍 아주버님과 자주 통화를 하더군요. 아무리 형제라지만 늘 서먹서먹하고 대면대면한 사이였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를 하는 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랬는데. 아이 그럼 처음 봤을 때 손을 썼어야지.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랬으면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가야지. 단 것만 하면 어떡해. 내가 형은 이런 거 못해. 왜 나한테 하라고 해? 남편이 하도 화를 내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매우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더군요. 아무래도 엄마 치매 온 것 같아. 몇 달 전부터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한대. 이상한 행동? 무슨?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형이 퇴근해서 오면 마누라 어디다 두고 혼자 오냐 그러고. 잘 있던 물건 없어졌다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이 정도는 한참 진행된 것 같은데 형은 그냥 그걸 보고 있었단다. 왜? 왜 그냥 보고만 있었대? 원래 그런 사람이야.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버티다 이제야 나한테 얘기하는 거겠지. 다음날 남편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요. 예상대로 치매가 맞았고 이미 한참 진행이 된 상태라고 했답니다. 남편이 중학생이던 시절 당시 시아버님이 두 집 살림을 차리셨는데 그걸 알게 되신 어머니가 이혼을 요구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아버님은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몸만 나가셨는데 몇 년 뒤 지방의 한 원룸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것 같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셨고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는 지내도 아버님 제사는 늘 무시하셨다네요. 그러다 보니 공부 잘하는 큰아들에 대한 집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주버님 역시 엄마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딱 하나 결혼만큼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고집했던 거죠. 그렇다고 형님이 아주버님에 비해 빠지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머님은 더 나은 며느리를 맞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사셨나 봅니다. 게다가 아이까지 안 생기니 오죽했겠어요. 그렇게 결국 오기를 부려 이혼을 시켰지만 그 결과는 이렇게 본인에게도 아들에게도 비참함만 남게 된 셈이었죠. 어쨌거나 두 형제가 치매 걸린 어머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저희 부부는 아주버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 정도 상태면 누군가 24시간 옆에 있어야 된다는데 형 괜찮겠어?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나도 일은 해야 되잖아. 그러면 사람 써야지 뭐. 형 없는 동안 누군가는 옆에 있어야 되니까. 기왕 돈 쓸 거면 그냥 요양원으로 모시자. 나 엄마 돌볼 자신 없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다고 차마 아주버님 원망도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니까요. 내 인생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픈 아내 버려서 벌 받는 걸까? 받아야 되는 벌이라면 어쩌겠어. 달게 받아야지. 그렇게 어머니는 급히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결혼한 이후 줄곧 미워만 했던 양반인데 막상 그렇게 되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며느리 둘이는 못하고 살았지만 한번 뵙고는 싶었어요. 치매이긴 해도 손주는 보여드려야 될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요. 아마도 날 못 알아볼 거라 예상했는데 놀랍게도 저를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너 왜 이제 오냐?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이런데 모시게 돼서 죄송해요.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소나기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얘는 누구야? 네 애야? 네 어머니 손주예요. 네가 언제 애를 낳았어?
우리 아들을 아주 쏙 닮았네. 잘했다, 잘했어. 정말 잘했다. 식사는 잘 하고 계세요? 남기지 말고 잘 드세요. 싫어. 맛이 없어. 네가 해주는 밥이 맛있지? 여기는 맛없다. 팥죽. 너 요즘 왜 팥죽 안 해주냐? 그거 빨리 해줘. 팥죽이라. 저는 어머니께 팥죽을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팥죽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저를 붙잡고 팥죽 얘기를 하는 거를 보니 아무래도 저를 형님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워낙 팥죽을 좋아해서 형님이 손수 만들어 거의 사시사철 냉동실에 채워드렸거든요. 팥죽 드시고 싶으세요? 그럼 제가 다음에 꼭 만들어 올게요. 응, 나 그거 너무 먹고 싶다. 빨리 좀 만들어줘. 어떻게든 어머니께 팥죽을 드시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인터넷 보고 만들 수도 있고 좋은 죽집 가서 사다 드릴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가 드시고 싶어하는 팥죽은 형님이 만든 팥죽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형님께 레시피를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가 날 그리워하진 않아도 내 팥죽은 그리워하실 텐데라는 생각 많이 했어. 내가 어머니한테 유일하게 칭찬받은 게 그거 하나거든. 시간 날 때 재료 사갖고 우리 집으로 와. 나랑 같이 만들자. 생각해보니 어머니 집 냉동고에 있는 팥죽을 보고 한번 맛보고 싶다고 했다가 어머니께 된통 혼난 적이 있었어요. 얘, 그거 건들지 마. 그건 내 거야. 큰애가 나 먹으라고 만들어준 거다. 손도 대지 마. 그렇게나 좋아하신 팥죽이니 얼마나 드시고 싶겠어요. 형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성스레 팥죽을 만들어 다시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팥죽을 보자 또 한 번 환하게 웃는 어머니를 보니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어머니, 어서 드세요. 제일 좋은 팥 사다가 만든 거예요. 팥죽을 한 숟가락 드신 어머니는 매우 흡족해 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숟가락 더 뜨기도 전에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하신다는 말씀이 왜 이제 왔어? 너 언제 오나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미워서 안 온 거지? 그치?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를 왜 미워해요?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순간에도 어머니는 저를 형님으로 착각하고 계신 게 분명했습니다. 마치 대역 죄인이라도 된 듯 고개를 바닥에 조아리고 목 놓아 용서를 비셨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제 다 괜찮으니 일어나세요. 팥죽 드셔야죠. 아프지 마라. 항상 차 조심하고 감기 조심하고 문단속도 잘해라. 네 아버지가 딴 살림을 차려서 나갔다. 내가 서방은 뺏겼지만 새끼는 안 뺏겼어. 가만히 있어보자. 팥죽 좀 더 먹자. 빨리 줘. 전형적인 치매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께 다녀온 날 남편이 묻더군요. 엄마, 또 형수님 얘기해? 내가 형님인 줄 아셔. 아까는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막 우셨어. 그렇게 매몰차게 해놓고 마음에 많이 남기는 했나봐. 형이 가도 형수 얘기만 한대. 빨리 가서 마누라 찾아오라고. 그리고 며칠 후 아주버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재수씨, 그 사람 연락하죠? 네, 형님은 잘 지내세요. 혹시 그 사람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예전 번호로 하니 안 되더라고요. 순간 살짝 갈등이 됐습니다. 형님 연락처를 알려주는 게 맞는지 혼란스러웠어요. 이혼을 하고 연락처를 바꿨다는 건 다시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고 형님이 제게 단 한 번도 아주버님에 대해 묻지 않은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지 않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죠. 죄송해요, 아주버님. 형님이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저 원망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차마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네, 그럼 말이라도 전해주세요. 언제 한번 엄마 좀 만나러 가달라고요. 이동도 힘들고 선뜻 내키지도 않겠지만 제 마지막 부탁이라고요. 엄마가 그 사람을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아서요. 마지막 효도라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꼭 전달해드리고 혹시 가겠다고 하시면 제가 모시고 갈게요. 고맙습니다, 재수씨. 형님께 아주버님의 말을 전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달은 해야 했죠. 그래서 형님께 얘기를 건네긴 했는데요. 나라고 어머니가 안 보고 싶겠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바보 됐다고 무참히 내쫓은 며느리 이렇게 잘 살고 있다면서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아들 끼고 사니까 좋냐고 당당히 묻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몇 년을 봐온 사람이니까 그래도 시어머니였으니까 순수한 마음에서 보고 싶기도 해. 그런데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절대로 미워서가 아니고 막상 만나면 너무 슬플 것 같거든. 날 알아봐도 슬플 것 같고 못 알아보면 더 슬플 것 같고. 저는 형님의 의사를 존중했습니다. 보러 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형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버님에게 형님의 뜻을 카톡으로 전달했는데 카톡의 일은 없어졌지만 답장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렇게 1년을 요양원에 계시다가 세상을 뜨셨습니다. 사망 원인은 폐혈증이었지만 그동안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으셨죠. 어머니 소식을 형님에게도 알렸는데요. 형님도 아주버님도 저에게 끝까지 상대에 대해 묻지 않으시더군요. 하지만 서로 많이 궁금해하고 그리워한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만나 평생 둘만 바라보고 산 두 사람. 아직 남은 인생이 많으니 둘 중 누군가는 또 다른 사랑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하니 두 사람 모두 너무 딱하더라고요. 저는 요즘에도 형님과 매우 가깝게 지냅니다. 남편도 형 혼자 지낸다고 전보다는 더 자주 연락하고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뭐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다시 합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각자 인생 사는 게 맞는지. 어쨌거나 제가 간섭하고 나설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지켜보려고 합니다. 아주버님과 형님 부디 두 사람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랄 뿐이죠. 뒷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